우리나라가 곧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섭니다. 이 가슴 벅찬 소식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때는 2020년 7월 6일 전남 광양항이었죠. 거대한 수출선 하답으로 트럭 10대가 나란히 도열했습니다. 이 트럭들은 스위스로 향했는데요. 대체 왜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었을까요?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된 수소 연료 전지 대형 트럭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수소 트럭이 처음 나왔을 때 세계 자동차 업계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미래가 드디어 왔다며 환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반대편에서는 이것도 속이는 거 아냐 하는 의심이 있었죠.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 이유는 당시 니콜라라는 미국 스타트업의 대규모 사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공장 하나 없이 수백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가 창업주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로 그 일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만들고 도로를 달리게 하고 마침내 수출까지 해냈습니다. 그 트럭은 스위스 도로를 누비기 시작했죠. 이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 트럭 개발이 왜 어려운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흔히 전기차 하면 배터리로 가는 차를 생각하시죠. 테슬라 같은 차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트럭에 적용하기엔 심각한 약점이 있습니다. 40톤의 짐을 싣고 먼 길을 가야 하는 트럭에 배터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 무게만 해도 4.5에서 5.5톤에 달하게 됩니다. 이 무게만큼 실을 수 있는 화물량이 줄어드는 셈이죠. 운송업체로서는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같은 길을 가도 운반할 짐이 적어지니까요. 그렇다면 수소 연료 전지 트럭은 어떨까요? 동력계 전체의 무게가 1.8에서 2.1톤에 불과합니다. 배터리 트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죠. 심지어 기존 디젤 트럭보다 가볍습니다. 수소는 기체로 압축 저장해서 에너지 효율이 아주 높거든요. 충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트럭은 급속 충전도 몇십 분씩 걸리지만 현대 엑시언트 수소 트럭은 8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한 번 충전으로 4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물류 현장에서 시간은 곧 돈입니다. 트럭이 서 있는 시간은 그대로 손실로 이어지죠. 신속하게 채우고 부지런히 달리는 것이 트럭 운송의 핵심입니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장거리 대형 트럭 시장에서는 수소 연료 전지가 대세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는 어떻게 이 기술을 구현했을까요?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엑시언트 수소 트럭의 심장은 바로 연료 전지 스택입니다. 연료 전지가 무엇일까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만드는 장치로 오직 물만 배출하는 완벽한 친환경 동력원입니다. 엑시언트에는 180kW급 연료 전지 스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전력으로 350kW 고효율 모터를 구동합니다. 여기에 72kW 고전압 배터리를 더해서 제동 시 에너지를 아끼고 급가속 시 힘을 보태줍니다. 수소는 대용량 탱크 7개에 총 31kg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난이도는 상당합니다. 연료 전지 스택에 막전 극접 합체, 즉 MEA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이 부품 제조 기술이 모든 기술의 정점입니다. 과거 이 분야는 토요타 같은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시 말해 비싼 기술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연히 생산 단가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백금 사용은 줄이고 철, 플라스틱 같은 일반 소재를 활용하는 혁신을 통해 원가를 더욱 절감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62%로 기존 내연기관 디젤 엔진을 월등히 뛰어넘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명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26년 2월 5일 기준으로 유럽을 달리는 엑시언트 수소 트럭의 총주행 거리가 2천만 킬로미터를 넘어섰습니다. 지구를 500바퀴나 돌 수 있는 엄청난 거리죠. 이 데이터야말로 현대차의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이제 유럽 시장 진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죠. 현대차는 어떻게 유럽 물류 시장에 뛰어들었을까요? 시간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대차는 스위스의 H2 에너지사와 협력하여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합니다. H2 에너지는 스위스 대표 기업 19곳이 수소 충전망 구축을 위해 공동 설립한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스위스 수소 인프라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업이죠. 현대차가 첫 무대로 스위스를 택한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수소 정책이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발달된 물류 시장과 함께 수소 인프라를 위한 정책적 기반도 탄탄했죠. 2020년 10월 엑시언트 초기 물량 10대가 스위스 현지 물류 기업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트럭들은 슈퍼마켓 체인 등
스위스 식품 유통망의 물류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실제 도로를 누비며 본격적으로 운행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스위스에서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딛자 다른 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을 필두로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가 잇따라 동참했습니다. 현재 2026년 유럽 5개국에서 총 105대의 엑시언트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독일이 단연 압도적인데 110대 이상이 독일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체의 97%가 독일에 집중된 셈인데 현지 수소 상용차 임대 기업들이 대량으로 엑시언트를 도입하여 자국 슈퍼마켓 물류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사례를 보면 현지 슈퍼마켓 체인들은 이미 탄소 중립을 공식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물류 트럭의 친환경 전환은 필수 과제였습니다. 전기 트럭은 저온 물류 시 에너지 효율과 긴 충전 시간이 단점인데 수소 트럭이 그 대안이 된 겁니다. 이것이 독일 대형 유통사들이 수소 트럭을 선택한 배경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주목할 만합니다. 프랑스 대형 유통망의 냉장 냉동 물류에도 수소 트럭이 활용됐습니다. 저온 유지가 필수인 신선식품 운송에 쓰이는 건데 엑시언트의 이런 다재다능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냉장 탑차, 청소차, 크레인 등 다양한 목적의 특장차로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즉, 일반 화물차를 넘어 여러 용도에 맞춰 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 운행을 통해 거둔 환경적인 성과도 눈에 띕니다. 같은 거리를 디젤 트럭으로 운행했을 때보다 탄소 배출량을 약 13,000톤 줄였습니다. 소나무 150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양과 같으며 이는 UN IPCC 기준의 공식 수치입니다. 현대차의 자체 주장이 아닌 국제적으로 공인된 결과라는 뜻입니다. 2020년 솔루트랜스 박람회에서는 트럭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까다로운 유럽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D를 통과하며 기술력을 공인받은 점도 중요합니다. 유럽은 세계에서 환경 규제가 가장 엄격한 시장이니까요. 유럽 전략을 더 깊이 들여다보죠. 현대차는 유럽에서 단순히 트럭을 파는 것을 넘어 더 큰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2020년 3월 유럽 수소 에너지 컨퍼런스인 EHE 2026에 참가한 것이 그 예입니다.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이 행사는 스페인 수소협회가 2년마다 주최하는 대표적인 컨퍼런스입니다.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그리고 연료 전지 기술과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사업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죠. 여기서 현대차는 차세대 수소차 넥소를 통해 유럽 수소 생태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 판매사를 넘어 유럽의 수소 생태계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26년 3월에는 도쿄 국제 수소 연료 전지 엑스포에도 대규모로 참가했습니다. 경쟁사의 본고장인 일본에서 수소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글로벌 리더십을 공표한 셈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국제수소위원회의 공동의장사이기도 합니다. 세계 수소 산업 정책을 이끄는 이 핵심 기구의 의장사라는 점이 현대차의 위상을 증명합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행보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환경 규제가 가장 엄격한 주인 캘리포니아, 미국 전체 수소 충전소 약 40곳이 몰려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곳이기도 합니다. 현대차가 미국 수소 트럭 사업의 출발점으로 삼은 곳도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놀칼 제로라 불리는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프로젝트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북미 항만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항만 화물차들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현대차의 엑시언트 수소 트럭 30대가 이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북미 운송사 대상 단일 계약으론 최대 규모였습니다. 글로비스 아메리카 자회사 겟프레이트가 이 트럭들을 받아 오클랜드와 리치몬드 항만 운송에 사용합니다. 이 사업은 트럭 30대 판매를 넘어 현대차가 구축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의 시작점입니다. 수소 인프라 건설, 차량 공급, 그리고 리스와 금융까지 아우릅니다. 금융 지원은 현대캐피탈이, 차량 운영과 관리는 현대차의 통합 시스템이 맡습니다. 충전 인프라의 경우 퍼스트 엘리먼트 퓨얼이 오클랜드의 대규모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최대 200대의 수소 트럭 충전이 가능해져 공급망이 갖춰졌습니다. 차량의 유지 보수는 서부 지역의 트럭 전문 기업인 파페가 전담합니다. 2028년까지 이 사업을 통해 기존 디젤 트럭보다 약 24,000톤의 탄소 배출량 감축이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의 보조금 지원으로 5대가 추가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사업 무대를 미국 동부로도 넓히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도 항만 물류 혁신을 위해 수소 트럭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핸드릭슨 플릿 솔루션스와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핸드릭스는 미국 동부의 핵심 상용차 딜러로 항만 물류 분야의 주요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핸드릭스는 현대 엑시언트의 미국 동부 지역 공식 판매사가 되었습니다. 주 활동 무대인 뉴욕과 뉴저지에서 차량 판매와 사후 관리, 부품 공급 등을 맡습니다. 수소 인프라 연계 지원 역할도 수행합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국은 탄소 중립을 위해 청정 수소 분야에 1,100만 달러를 지원하며 참여 기업에 최대 12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현대차의 동부 시장 공략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위치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역시 중요한 거점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에 세운 이 공장은 HMGMA로 불립니다. 2025년에 완공될 이 생산 거점의 특징은 공장 내 물류 시스템 역시 수소 트럭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GW 로지스틱스라는 체계입니다. 대형 수소 트럭을 활용한 친환경 물류 네트워크인 셈이죠. 공장 완공 시점에 맞춰 엑시언트 수소 트럭 20대가 이곳에 배치되었습니다. HMGM의 이 인근에는 H2 에너지 서베너라는 이름의 상용차 전용 통합 충전소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대차 공장이 수소 물류 기술의 본보기가 된 셈입니다. 자사 기술력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됨을 증명하는 생생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북미에서 운행 중인 엑시언트 수소 트럭의 총 주행 거리가 100만 마일, 즉 160만 킬로미터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항만 사업과 조지아 메타플랜트 물류 프로젝트에 총 70세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수소 트럭 시장에서 현대차가 독주하는 가운데 경쟁사들의 현황은 어떨까요? 토요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요타의 대표 수소차는 승용차 미라이입니다. 미국에서는 캐노스 트럭에 자사 연료 전지 시스템을 장착하여 LA 롱비치 항에 시범 투입한 바 있습니다. 최근 켄터키 공장에서는 대형 트럭용 수소 연료 전지 모듈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상용차에 최적화된 3세대 고출력 연료 전지를 통해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토요타가 시장에 본격 가세할 경우 경쟁 구도가 크게 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양사 간의 격차가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현대차는 유럽과 미국 물류 현장에 이미 수백 대를 운영하며 2천만 킬로미터가 넘는 실증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토요타는 이 정도 상업 운행 실적이 아직 없습니다. 시장에서 검증된 데이터 유무는 두 기업 간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수억 원대 트럭을 구매하는 물류 기업이라면 내구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검증이 부족한 제품을 선뜻 고르시겠어요? 실제 운행 데이터가 현대차의 핵심 경쟁력인데 니콜라는 어땠을까요? 결국 사기 논란 끝에 파산했죠. 실체 없이 허상만 떴던 기업의 최후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현대차가 2020년 스위스에 트럭을 보낼 때 니콜라는 굴러가는 트럭 영상으로 사람들을 속였죠. 동력도 없는 트럭을 비탈길에서 굴려 주행하는 것처럼 꾸민 겁니다. 다임러 트럭도 볼보와 손잡고 셀센트릭을 통해 수소 시스템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시장에 들어오겠지만 현재로선 현대차가 몇 발짝 앞서 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 기술이 트럭에만 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승용차 시장에서도 넥소 덕분에 세계 수소차 판매량 1위를 유지하고 있죠. S&E 리서치 자료를 보면 현대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42.9%로 단연 1위입니다. 전 세계의 넥소가 4만 대 넘게 팔렸고 2025년 4월에 신형이 공개됐죠. 26년형으로 나올 이 차는 성능이 대단합니다. WLTP 기준 주행거리가 886km에 달해요. 단 5분 충전으로 820km 이상을 가는 셈이죠. 모터 출력은 150kW, 제로백은 7.8초로 전기차만큼 빠릅니다. 탱크 용량은 6.33에서 6.66kg으로 늘었지만 실내 공간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추운 날씨에서의 성능도 개선됐습니다. 저온 주행 안정성을 높이고 결빙 방지 기능도 넣었습니다. 유럽 모델엔 견인 기능도 더해져요. 내비게이션 정보로 감속을 조절하는 스마트 회생 제동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신차 그 이상입니다. 27년간 수소에 쏟은 현대차의 결실이죠. 1998년부터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수소 개발의 역사가 담긴 차입니다. 2024년 10월에는 차세대 콘셉트카 이니시움도 선보였습니다. 넥소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모델이죠. 주행거리는 650km 이상, 모터 출력은 150kW입니다. 장재훈 사장은 27년간 뚝심 있게 걸어온 길이라며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 시장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소 기술이 자동차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해요. CES 2024에서 공개한
HTW 그리드 솔루션에서 현대차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HTW는 2020년에 선보인 현대차의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브랜드입니다. 수소를 의미하는 하이드로젠과 인류를 나타내는 휴머니티를 결합한 이름이죠. 두 H가 만나 인류의 발전을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HTW 그리드 솔루션은 수소를 차량 연료를 넘어 발전, 산업, 건물 에너지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수소로 생산한 전기로 시설을 가동하고 이때 발생하는 열까지 재활용하는 방식이죠. 현대차는 국내 생산 라인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동 중인 LNG 버너 5,000여 개를 점차 수소 버너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울산 공장 도장 라인을 시작으로 북미와 유럽 공장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수소 기술은 트램은 물론 항만 크레인이나 선박 등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미래 도심 항공 모빌리티, 즉 AAM 분야에도 수소 시스템 도입을 고려 중입니다. 새만금에는 9조 원 규모의 투자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00메가와트급 PEM 수준의 플랜트가 들어서죠. 수소 생산 공장에만 1조 원을 들여 2029년 1차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중국 광저우에도 HTW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룹 최초의 해외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매년 6,500기의 연료 전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해 수소 트럭이나 청소차 같은 다양한 차종에 공급합니다. 물론 현대차의 수소 사업에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25년 기준 미국 내 충전소는 총 64곳인데 그중 62곳이 캘리포니아에 집중돼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죠. 현대차가 기반 시설이 전무한 동부 시장에 뛰어든 건 인프라를 직접 일구겠다는 담대한 도전입니다. 아직은 가격 부담도 상당합니다. 배터리 트럭보다 비싼 데다 충전 시설 비용까지 추가되니까요. 그래서 배터리 트럭이 먼저 대중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 비용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얻는데 이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거든요.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원인 그린 수소는 아직 생산 단가가 높습니다. 다행히 신재생 에너지 비용이 줄면서 그린 수소 가격도 점차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2030년쯤이면 그린 수소의 가격 경쟁력도 충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수소차 판매량의 흐름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과거 2만 대를 넘겼던 전 세계 판매량이 2023년만 6,413대, 2024년만 2,866대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지만 전반적인 성장세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이면의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용차 시장이 주춤하는 사이 대형 트럭 같은 상용차 분야에선 오히려 수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게나 충전 시간 면에서 40톤 이상 대형 트럭은 수소가 배터리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세계 에너지 시장의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류가 석유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지 15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석유는 단순한 에너지원, 그 이상이었죠. 석유 패권이 세계 경제와 정치를 좌우했고 중동의 중요성도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달러가 세계의 기준이 된 것도 석유 덕분입니다. 바로 그 석유 중심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각국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이상 줄이고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 또한 수소 관련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수소가 있습니다. 저장과 운송이 자유로운 만능 에너지원이죠. 자연에 의존하는 에너지와 달리 수소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에너지 저장고가 될 수 있습니다. 철강이나 화학, 시멘트 같은 산업 분야에서도 수소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전기로는 한계가 명확하니까요. 2050년경 수소가 세계 에너지의 18%를 책임질 거라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수천조 원 규모의 시장인데 과연 한국의 위상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가장 선두에 서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 트럭 양산에 성공, 4년간 2천만 킬로미터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 귀중한 경험이 차세대 기술 개발의 든든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수소차 보급이 가장 활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도로 위 수소버스, 공장의 지게차, 거리의 청소차까지 이미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 비전은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넘어섭니다. 매우 체계적이죠. 특정 브랜드를 통해 수소 생태계 전반을 구축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현대차 그룹이 직접 이끌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 단계에서는 그린 수소 확보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위치한 관련 시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장과 운송은 그룹사의 핵심 기술과 물류망을 통해 해결하고요. 현재 평택항에서는 수소 트럭을 활용한 차량 운송 시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아산 공장에서 평택까지 40km 구간을 수소 트럭이 오가며 수출 차량을 나르고 있습니다. 활용 분야도 자동차를 넘어 발전, 선박, 항공 등 다방면으로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여러 관계사들도 이 생태계 구축에 함께합니다. 로템의 수소 트램부터 건설의 발전, 엔지니어링의 플랜트, 글로비스의 물류, 제철의 환원 제철까지 전방위적입니다. 자동차 기업이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죠. 2026년 지금 현대차 수소 비전의 현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엑시언트 수소 트럭은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의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중동의 여러 국가 등 10개국이 넘는 곳에서 그 성능을 입증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유럽 5나라에서 65대, 북미에선 63대 이상이 물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들이 달린 거리를 모두 합하면 2천만 킬로미터를 넘어섭니다. 2022년 플러스 AI와 손잡고 레벨넷 자율주행 엑시언트를 개발했고 타임지가 선정한 2025년 최고의 발명품이 되었습니다. 수소 트럭에 자율주행 기술이 더해진 것이죠. 운전자 없이 달리는 친환경 수소 트럭이 물류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엔 남미 우루과이 카이로스 프로젝트에도 엑시언트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목재 운송 과정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프로젝트입니다. 활동 무대가 유럽과 북미를 넘어 남미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승용차 시장에선 신형 넥소가 826km 주행, 5분 충전의 놀라운 성능으로 도쿄 엑스포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럽 EHEC 2026에선 넥소로 유럽 수소 시장의 핵심 파트너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수소 시대로의 전환은 단순히 자동차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일입니다. 석유 중심의 패권이 수소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넘어가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반도체, 배터리를 이어 수소 기술 역시 우리가 세계 표준을 이끌고 있는 셈입니다. 2010년 스위스로 트럭 10대를 보낸 후 쌓아온 2천만 킬로미터의 데이터, 10개국에 단단히 자리 잡은 판매망, 미국과 유럽 곳곳에 물류망에 스며든 이 성과는 트럭 판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화석 연료 시대를 넘어 인류의 새로운 전환점에서 현대차가 의미 있는 첫 성공을 이뤄냈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된 수소 연료전지 대형 트럭, 바로 현대 엑시언트, 대한민국의 기술이죠. 석유 시대의 종말을 앞당길 기술입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저도 자료를 보며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현대차가 이토록 거대하고 깊이 있게 수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단순히 언론 보도 차원이 아니라 유럽 5개국 물류의 중심에서 또 미국 항만과 조지아 공장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인프라, 비용, 시장 확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하지만 올바른 방향과 기술, 데이터, 그리고 파트너가 함께 한다면 결국 해결될 문제입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유소 가격표만 보면 한숨부터 나오시죠. 기름값이 또 올랐구나 싶어 고개가 절로 흔들립니다. 온 세상의 관심이 미국과 이란의 정전 협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총성은 잠시 보섰지만 주어진 2주 안에 평화를 찾을지 아니면 다시 전쟁의 불길에 휩싸일지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기름값과 물가가 치솟는 현실에 모두가 2주 후 전쟁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이 위태로운 2주를 지켜보는 혼란 속에서 뜻밖에도 중동 핵심부에서 한국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주 뒤 결과가 어떻든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에는 석유를 최우선으로 보내야 한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중동 왕가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세계가 석유 한 방울에 흔들리는 이 시점에 강대국도 아니고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는 것도 아닌 한국이 왜 특별 대우를 받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겪는 이 물가 폭등 뒤에 감춰진 대한민국의 놀라운 생존 전략과 저력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중동의 마음을 움직인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4월 7일 전쟁 발발 38일 만에 총성이 부섰습니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 마감 88분 전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가 애원하며 얻어낸
고작 2주짜리 불안한 정전이었죠. 이제 육아가 안정되겠구나. 모두가 안도했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하게 뒤바뀝니다. 정전 바로 다음 날인 4월 8일 오전, 유조선 2척이 이란의 승인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습니다. 막혔던 항로가 열리는 순간 전 세계 해운업계가 주목했고 유가는 무려 14%나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반짝 환호했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루트 등 여러 곳을 동시 타격해 사상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레바논은 정전 합의와 무관하다는 한마디였습니다. 트럼프 역시 같은 입장이었죠. 합의에 레바논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란이 이를 보고만 있었을 리 없죠.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전 합의 위반을 선언하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재봉쇄했습니다. 오전에 열었던 백기를 저녁에 닫아버린 셈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무선 경고도 보냈습니다. 무단 통과 선박은 격침하겠다는 경고에 해협으로 진입하던 파나마 유조선 오로라호가 황급히 회항했습니다. 페르시아만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결국 그날 해협을 지난 선박은 4뿐이었고 유조선은 전무했습니다. 전쟁 전 하루 135척이 오가던 항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했는데 뒤따르던 차들 때문에 꼼짝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현재 세계 석유 시장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현재 환율을 아시나요? 최근 며칠간 달러당 환율이 1480원에서 150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노선이던 1500원 선마저 위태로운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제 10,000원으로 사던 물건을 오늘 12,000원을 줘도 다 못 산다는 의미입니다. 환율 탓에 같은 물건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들여오는 원유의 95%가 이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천연가스 수입량의 20%도 이곳을 거칩니다. 이 길이 막히면 유가 상승은 당연하고 문제는 더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물류비 인상으로, 이는 다시 공장 생산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생산비가 오르면 마트의 상품 가격이 바뀌고 결국 우리 식탁 물가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심지어 이란은 통행세까지 걷기 시작했습니다. 선박 한 척에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억 원입니다. 이란 의회는 이 통행세 법안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한 연간 수입이 15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바다에 요금소를 설치한 셈이죠. 이 비용은 그대로 유가에 반영되어 결국 주유소 가격표의 숫자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현재 휘발유는 1922원, 경유는 1913원으로 41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4월 물가 상승률은 2.8%까지 오를 전망이며 5월에는 3%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까지 2%대로 안정적이라 여겼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택배, 항공, 외식 비용도 덩달아 인상됩니다. 도미노처럼 물가 폭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심각한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세계 선박 2,000여 척이 묶여 있는데 우리 배도 26척이나 됩니다. 이 중 7척이 정유사 유조선으로 무려 1,4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현지 선원들은 밤새 희망을 품고 뉴스를 지켜봤지만 재봉쇄 소식을 접하고는 크게 낙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원유가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면 공장과 주유소 모두 멈춰서게 되는데 지금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종전이 아닌 그저 위태로운 임시 정전일 뿐입니다. 이란 스스로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내일 이슬라마바드 미 이란 협상이 결렬되면 유가는 140달러, 즉 세계 경제가 멈출 수 있는 위험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는 곧 우리 집 난방비, 폭탄과 통제불능의 장바구니 물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 속에서 아주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석유 문제로 아우성인데 오직 한국에게만 중동으로 향하는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어째서 대한민국인 걸까요? 그 배경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현재 중동의 상황은 표면적으로 전쟁과 휴전이 반복되는 시소게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전혀 다른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미래의 생존을 위해 과연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하는가? 바로 이 고민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 겁니다. 중동의 기류가 이처럼 급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의 핵심, 바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와닿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어릴 적부터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형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 형을 믿고
매달 용돈은 물론 집안의 온갖 일까지 다 챙겨줬는데 막상 동네에서 큰 싸움이 벌어져 다급하게 전화를 건 겁니다. 하지만 형은 오지 않았고 문자마저 무시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연락이 와서는 내가 뭘 어쩌겠냐며 발을 빼더랍니다. 지금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게 느끼는 배신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핵심 시설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지만 정작 미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성명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아니, 그마저도 무관심에 가까웠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느꼈을 충격은 엄청났을 겁니다. 미국이 더는 완벽한 보호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 사건을 계기로 사우디의 생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우디의 왕세자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막대한 부를 가졌지만 미사일이 날아드는 위기 속에 믿었던 동맹이 외면한다면요? 새로운 동맹을 찾는 게 당연한 수순이겠죠. 실제로 사우디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숙적 이란과 손을 잡았고 중국이 마련한 중재의 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무려 80년간의 동맹이었던 미국 대신 중국 쪽으로 무게추가 기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최근 전쟁이 발발하며 판세가 다시 한번 요동친 겁니다. 이란이 사우디 홍해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서 라스타누라 정유 공장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55만 배럴을 처리하던 시설의 가동이 중단됐고 UAE 역시 2,000회가 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아마 겪어보셨을 겁니다. 잘해보자며 밥이며 커피며 챙겨준 팀 동료가 뒤에서는 상사에게 내 험담을 하고 다닌 경우 말입니다. 앞에서 웃고 뒤로 칼을 꽂는 격이죠. 사우디 왕세자가 트럼프에게 직접 이란을 응징해달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외무장관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며 왕세자의 직접 참전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이는 더 이상 돈만 대고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보죠. 그럼 사우디가 다시 미국의 편에 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사우디는 한 손으로 미국의 군사기지의 문을 열어주는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는 중국 주도의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심지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거론했을 때조차 침묵했습니다. 이 행동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오직 내 편을 만들겠다는 계산인 겁니다. 마치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 양쪽을 모두 챙기는 사위와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또 있습니다. 사우디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 미래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입니다. 무려 170km의 이 직선 도시에 미사일 한 발이라도 떨어진다면 관광과 투자는 그 즉시 끝장입니다. 전쟁 위협과 미국의 입김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국가에만 운명을 맡기는 건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중동의 부유한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이라는 한 곳에만 의존하는 시대를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지렛대로 삼아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4월에도 아시아 공급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 그 방증입니다. 실제 3월 수출량은 2월 대비 40%나 줄었죠. 미국의 입김과 상관없이 팔고 싶을 때만 팔겠다는 것. 이것이 중동의 새로운 질서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모두가 석유를 애타게 찾는 지금 중동 왕가가 선택하는 동반자의 자리에 미국조차 끼지 못했습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였고 일본 또한 간신히 소량의 물량을 확보한 게 고작입니다. 자금력의 중국은 신뢰를 주지 못했고 신뢰의 미국은 약속을 저버렸죠. 바로 그 틈에서 대한민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석유 자원도 없고 군사력도 강대국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이 나라가 말입니다. 과연 어떤 비결이 있길래 그토록 까다로운 중동 왕가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걸까요?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대 중반, 한국은 치솟는 육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오일 쇼크였죠. 국고가 바닥나는 와중에 석유 수입 대금을 치르느라 외환 보유고가 동날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중동으로 간 달러를 우리가 그곳에서 직접 벌어오자는 것이었죠. 이것이 중동 특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정부는
해외 건설 촉진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은행이 공사 이행 보증을 서는 파격적인 조치였죠. 국가의 생존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온 청년처럼 자본도 명성도 없던 한국 건설사들은 서구 대기업의 하청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대순 일부터 도맡아 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놀라실 겁니다. 1974년 중동 수주액은 2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불과 6년 후인 1980년 그 금액은 82억 달러로 불어납니다. 무려 30배 넘는 성장세였죠. 17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피땀을 흘렸습니다. 언론은 그들을 산업 전사라 칭송했습니다. 고향에 편지 한 통 보내는데 한 달이 걸리던 시절 가족을 위해 그들은 낯선 사막행을 택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수주한 사우디 주바일 산업항공사는 계약금만 9억 3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동아건설은 리비아에서 총 연장 1874km의 인공수로를 건설했습니다. 서울, 부산 거리의 4배가 넘는 길이죠. 전 세계가 경탄했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역사를 바꾼 결정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란과 이라크 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후 8년간 지옥 같은 시간이 이어졌죠. 공사 현장 인근에 미사일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구권 건설사들은 하나둘 철수를 서둘렀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포성이 들리자마자 계약도 내팽개치고 떠났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사업주였다면 심정이 어땠을까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사업인데 위험하다고 파트너가 등을 돌린 겁니다. 먼저 신뢰하겠다며 떠나버린 거죠. 대금은 지급됐는데 현장은 멈춰섰습니다.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현장을 지켰죠. 포화 속에서도 묵묵히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동료가 희생돼도 다른 이가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공기를 지켜냈습니다. 옅은 날씨를 핑계로 약속을 어기는 경우를 겪어본 적 있으시죠? 만약 태풍이 몰아쳐도 와서 작업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당연히 다음에도 그를 찾게 되지 않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당시 중동인들이 느낀 감동과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서구인들은 위기 앞에서 계약을 저버리지만 한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약속을 이행한다. 이 사실이 각인된 겁니다. 이 믿음은 오늘날까지도 중동 왕가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선대 국왕이 왕세자에게, 왕세자는 또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은 특별하다. 그들은 신의를 지키는 민족이다. 이 신뢰가 40년 넘게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것입니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자산이죠. 어떤 의미인지 와닿으시나요? 이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 유럽 회사들이 철수하자 한국 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우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정유, 가스, 댐건설 등 다방면에서요. 2017년에는 이란 한 곳에서만 52억 달러의 공사를 따내 한국의 해외 건설 수주 1위 지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라는 길 이름, 그 유래를 아시나요? 1977년 당시 테헤란 시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우호를 기념하며 서로의 수도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죠. 거의 50년 가까이 이어진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한 법입니다. 과거의 신뢰만으로 지금 석유 공급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치열한 국제 관계 속에서 40년 전의 약속 하나만으로 귀한 원유를 선뜻 내어줄 리 있을까요? 과거의 인연만으로 현실의 이익을 담보할 순 없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 2주의 휴전, 중동이 한국을 필사적으로 찾은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랜 신뢰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머리 위로 이란의 미사일이 쏟아지는 현실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추억이 아닌 철벽 방패였습니다. 중동의 부국들이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자금 부족은 아닙니다. 오일머니는 넘쳐납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주 후 휴전이 끝나고 쏟아질 미사일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란은 사우디의 심장인 정유시설을 타격했고 아랍에미리트는 2000회 이상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불안의 밤잠을 설치는 상황. 세계 최강 미국산 무기로 해결될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팔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팔 수가 없습니다. 미 의회의 반대 때문이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의식해 아랍권 국가의 최첨단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수십조 원의 현금을 들고 가도 의회 승인이라는 벽에 부딪혀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견제를 거쳐 승인이 나더라도 인도까지 최소 6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6년을 말입니까?
마치 위급한 상황에 병원을 가야 하는데 택시 한 대 잡히지 않는 심정과 같을 겁니다. 돈은 쌓여 있지만 정작 필요한 방패는 구할 길이 없는 중동의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 구원투수처럼 나타난 것이 한국의 천궁이었습니다. 놀라운 수치 하나를 보여드리죠. 올해 3월 아랍에미리트 실전에서 천궁이가 증명한 결과입니다. 이란의 복합 공격에 맞서 날아온 30발 중 29발을 명중시키며 요격률 96%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조차 달성하기 힘든 대기록입니다. 복합 공격 방어율이 90%를 넘은 예는 극히 드뭅니다. 대한민국 방어 체계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란은 값싼 드론 수백 대로 물량 공세를 펼쳤습니다. 드론 한 기 가격은 수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수십억 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천궁이의 경제성이 빛을 발합니다. 성능은 패트리어트와 동급인데 가격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패트리어트 한 발이 55억 원인데 반해 천궁이는 16억 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비용으로 3배의 방어 효과를 누리는 셈이죠. 보장 내용은 같은데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누구나 갈아타겠죠. 중동의 계산도 정확히 이와 같았습니다. 납품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미국이 6년을 요구하는 물량을 한국은 4년 내로 공급합니다. 이 속도가 핵심입니다. 요격률 96%라는 경이로운 수치가 공개되자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긴급 요청을 해왔습니다. 계약 물량의 조기 인도는 물론 미사일만이라도 먼저 보내달라는 다급한 요청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사일 30기가 실제로 긴급 공수되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역시 한국의 방산 역량을 조명하며 가성비 패트리어트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사우디는 4조 2,500억 원, 이라크는 3조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동의 주요 세 국가가 연이어 한국산 방패를 찾은 것입니다. 올해 K방산 수출은 200억 달러를 넘볼 전망입니다. 원화 가치로 3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현지에선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위기 속에서 손 내미는 이가 진정한 친구다. 40년 전 쌓은 믿음 위에 압도적인 성능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의 필요와 만나 시너지를 낸 셈이죠.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전쟁이 재개돼도 한국의 방패만 있다면 생존할 수 있다. 이 절박한 계산이 우리에게 원유 우선 공급권을 안겨준 배경입니다. 석유와 방위력의 맞교환. 이것이 바로 중동의 냉정한 현실이자 거래의 본질인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단돈 2,000원의 레이저로 드론을 무력화하는 신무기 천광의 배치도 마쳤습니다. 수십억 미사일이 필요 없어진 거죠. 이 소식에 중동 국가들이 가장 먼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중국이 더 저렴하게 공급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으로 중동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 경쟁력도 한국보다 앞섭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동의 왕가들이 중국산 무기를 외면한 것입니다. 비용을 아낄 수 있음에도 왜 거절했을까요? 그 배경에 바로 한국이 이 시장에서 승리하는 핵심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중국이 가격을 더 낮추면 유리하지 않냐는 질문 말이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드론과 미사일은 물론 전투기까지 중동에 공격적으로 판매 중입니다. 파키스탄의 J-10 전투기가 인도의 라파를 격추했다는 보도도 있었죠. 가격은 서방 무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중국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120조 원대 인프라 사업을 싹쓸이 중입니다. 무기, 건설, 금융을 통째로 묶어서요. 얼핏 보면 한국의 제안보다 훨씬 구미가 당기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동 왕가들이 중국의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옆집 사람이 공짜로 집을 고쳐주겠다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저희 집 열쇠를 복사해둔 겁니다. 심지어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더군요. 바로 이게 중국식 1대1로 사업의 본질입니다. 자금을 지원해 항만과 철도를 건설해주죠. 만약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 항만 운영권을 99년 동안 가져가 버립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이러한 일은 아프리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을 지어준 뒤 채무 불이행 시 운영권을 넘겨받는 식이죠. 중동의 왕가들이 이런 속내를 간파하지 못했을 리 없죠. 자금이 아무리 많아도 나라의 중요 자산을 내주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슷한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급전이 편해도 복리로 불어난 빚에 집을 잃게 되는 것과 같죠. 중동 국가들은 바로 이 함정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자금을 썼다간
국가의 기반 시설 전체를 잃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아는 거죠. 그렇다면 서방 국가는 대안이 될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죠.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해 버립니다. 일단 무기를 판매한 뒤 인권을 빌미로 공급을 막는 식이죠. 수천억 원을 들인 전투기가 부품이 없어 고철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이 튀르키예 F-35 전투기 판매를 금지한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러시아제 무기를 구매했다는 명분이었죠. 이미 수조 원을 지불했는데도 전투기를 받지 못한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중동 왕가들은 섬뜩했을 겁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중동의 시각에서 상황을 요약해보죠. 중국을 택하면 기반 시설을, 서방을 택하면 무기 부품을 잃게 됩니다. 사우디의 미국 무기 의존도는 무려 94%죠. 부품 공급이 끊기는 순간 사우디 군 전체가 멈추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든 약점을 잡히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정확히 이 기회를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서방과 달리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인권을 명분으로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국처럼 항구를 노리지도 않죠. 판매 후에도 현지에서 공동으로 정비하고 생산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합니다. UAE와는 무기 공동 개발은 물론 현지 생산과 제3국 수출까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귀국에 공장을 세우고 귀국의 인력을 채용하며 기술까지 이전하겠다는 약속. 이것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이들은 판매 후에도 책임을 지는구나, 우리의 주도권을 뺏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곤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양쪽의 허점을 공략해 이득을 모두 챙긴 셈입니다. 미국의 기술과 중국의 가격 두 장점을 흡수하고 양쪽의 불리한 조건들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샌드위치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산 무기는 미군 체계와 완벽히 호환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기존 미국산 장비와 즉시 연동되죠. 반면 중국 무기는 체계가 달라 기존 장비와 융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는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승패를 결정짓죠. 전체적인 구도가 그려지시나요?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아프리카에 건설한 도로와 항만이 있습니다. 현재 그 길 위를 한국의 K2 전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모로코가 미제 전차 대신 한국산 400대 도입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죠. 중국 자본으로 만든 길을 한국 무기가 누비는 셈입니다. 중국이 밭을 갈고 한국이 수확하는 격이죠. 이토록 짜릿한 역전극이 또 있을까요? 그렇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한국이 현재 유리한 위치를 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동과의 무기 거래가 전부가 아닙니다. 탈석유 시대를 대비하는 더 큰 판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무기를 팔고 석유를 확보하는 것 좋습니다. 과연 이 관계가 지속 가능할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중동의 근본적인 걱정거리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석유 자원의 고갈 문제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죠. 안정적인 월급만 믿고 지내다 갑자기 사업 철수 통보를 받는 상황과 같습니다. 중동에게 석유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은 풍부해도 언젠가는 고갈될 자원이죠. 그래서 사우디의 왕세자는 2016년 국가개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비전 2030은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관광, 첨단 산업, 신재생 에너지로 국가의 미래를 그리겠다는 계획이죠. 최근의 분쟁은 그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석유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석유 의존의 한계를 체감한 것이죠. 중동 전역에 위기의식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전환이 시작됩니다. 이 원대한 구상의 한복판에 우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막 위에 건물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미래 도시의 두뇌를 만들고 에너지망과 신경망을 구축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옴시티를 아십니까? 서울 면적 44배의 미래 도시죠. 그 중심엔 더 라인이라는 직선 도시가 있습니다. 높이 500m의 길이는 170km입니다. 서울부터 강릉까지 롯데월드타워 높이의 건물이 이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차는 다니지 않습니다. 전력은 전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물은 해수를 이용합니다. 영화 속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건설 중인 현실이죠. 네움에는 해상산업단지 옥사곤도 들어섭니다. 직경 7km의 팔각 구조물을 해상에 띄워 세계 최대의 부유식 건물을 만듭니다. 인공지능 로봇과 드론이 물류를 책임지는 첨단 공장이죠. 사우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인공지능 도시를, 카타르는 월드컵 시설을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중동 전체가 탈석유 시대를 위한 거대한 현장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한국이 이 사업에서 맡은 역할 말입니다. 더 라인의 산악터널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도시의 철도 시스템은 현대로템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도심 항공교통, 스마트 물류 기술을 모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전은 그린 수소 공장을 건설 중이며 도시의 초고압 송전망 역시 우리 기술로 깔립니다. 도시의 근간부터 신경망까지 한국이 세우는 셈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스마트폰 조립 공장은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그 핵심인 운영체제는 소수만 만듭니다. 지금 한국이 중동에서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닌 도시 운영체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교통 관제, 사물 인터넷 에너지 관리, 자율주행 운송 시스템 같은 것들입니다. 하드웨어는 모방이 가능해도 도시의 두뇌는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위치를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우디 왕가는 10조 원을 들여 자잔시의 한 사우디 산업단지까지 조성 중입니다. 수소, 전기차, 바이오 등 미래 기술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17곳도 함께합니다. 공장 설립 비용은 사우디가 전액 부담하고 우리 기업은 고정 지분 20%를 확보합니다. 자금과 부지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셈이죠. 포스코와 HD현대는 아람코와 블루 암모니아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석유에서 수소로 바뀌는 세상, 그 변화의 주도권을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십니까? 중동이 한국을 최우선으로 찾는다는 말의 진정한 뜻이 이것입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석유를 공급하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100년의 미래를 대한민국과 함께 설계하자는 운명 공동체 선언입니다. 무기와 석유를 교환하는 관계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건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시 대한민국이라며 마냥 축배를 들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도 중국의 거대 자본이 무섭게 우리의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통째로 빼앗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중동이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여긴다는 소식에 자부심을 느끼셨을 겁니다. 방산 수출에 도시 건설, 석유 확보까지 기분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우리가 최고라며 안주했다간 큰 코 다칩니다. 중국이 그야말로 맹렬한 기세로 우리를 뒤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죠. 마라톤에서 선두를 달리다 돌아보니 바로 등 뒤에서 경쟁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방산과 건설업계의 처지가 꼭 이와 같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한 저가 공세가 아닙니다. 무기, 건설, 금융을 한데 묶은 패키지 방식입니다. 항만, 철도, 자금, 무기까지 이 모든 걸 한 번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식입니다. 휴대폰을 살 때 통신사와 부가 서비스까지 함께 계약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개별 계약을 따내려 애쓰는데 중국은 국가 단위의 패키지를 파는 셈입니다. 무기 시장도 위협적입니다. 파키스탄의 제2, 20전투기가 인도 라파를 격추시킨 뒤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중국산 전투기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두바이 에어쇼에선 5세대 스텔스기 제2-35 모형도 선보였습니다. 우리 KF-21과 직접 경쟁하는 기종이 등장한 겁니다. 더 위협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수치로 확인하면 더욱 실감납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수주한 인프라 사업 규모는 이미 1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프리카의 도로, 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을 중국이 장악해 자국 물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외진곳 통신망마저 화웨이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한번 구축된 통신망은 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집의 골조를 뜯어내야 인터넷 회선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의 핵심 인프라가 중국 기술로 채워지면 나중에 우리 기업이 더 뛰어난 기술을 가져가도 파고들 여지가 없어집니다. 이 게임은 먼저 깃발을 꽂는 쪽이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을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그곳 역시 중국의 부채 외교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심이 곧 거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우디는 상하이 협력기구에 참여하며 위안화 결제를 확대 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도 위안화로 거론되었죠. 중국은 UN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함께 호르무즈 해상 안전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란을 옹호하며 중동 내 입지를 다지는 셈법입니다. 경계하면서도 실리는 취하는 전략이죠. 이는 중동이 한국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 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고정 손님들 덕에 그럭저럭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맞은편에 대기업 체인 세탁소가 들어섰습니다. 가격은 절반인데 수거와 배달까지 해줍니다. 단골 고객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현대, 삼성 같은 우리 기업이 중동에서 직면한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한국의 대표 건설사들이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중국 업체가 파격적인 반값으로 뛰어드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격에서 밀리면 기술로 앞서야 하는데 중국의 기술력도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건설 수주액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에 25%로 주저앉았습니다. 2024년 50%에서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유럽과 북미 비중이 57%로 증가한 것은 다행이나 전통적 텃밭이었던 중동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천문학적 규모의 이란 재건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40년 넘는 제재로 이란의 모든 인프라는 노후화됐습니다. 이 거대 사업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향후 20년의 구도를 결정합니다. 이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진다면 그 타격은 치명적일 겁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기업들은 불안정한 휴전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미래를 건 경제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에 취해 안주하는 순간 손안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순식간에 중국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200억 달러의 방산 계약, 미래도시 프로젝트, 원유 우선 공급권,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편안히 앉아 상황을 지켜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운명을 가를 분수령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벼랑 끝에서 길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석유 파동도 외환 위기의 경랑도 헤쳐나왔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 할 때마다 예상을 뒤엎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긴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불과 88분 전 타결된 불안한 휴전, 닫혔다 열린 호르무즈 해협, 1922원을 넘나드는 기름값, 달러당 1,500원을 위협한 환율, 매일 무거워지는 장바구니 물가, 당장 하루하루가 팍팍한데 지구 반대편의 무기 계약이나 미래 도시 건설 같은 주제가 와닿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여쭤봅니다. 이 내용을 접하기 전까지는 어떠셨습니까? 중동의 분쟁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실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면 내 차의 주유비가 오르고 식탁 물가가 뛰며 결국 내 일자리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요. 먼 사막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우리 집 반찬 가짓수를 바꾼다는 것을요.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원유 한 방울에 흔들리는 혼돈 속에서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의 땀방울은 신뢰라는 자산이 되었고 96%의 약속 이행률은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미중 사이의 틈을 파고든 외교는 실리를 가져왔고 100년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는 기술은 굳건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원유 공급 1순위는 한국이라는 말이 중동 왕가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최대 산유국들로부터 최우선 대우를 받는 이 역설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되짚어봅시다. 이것이 단순한 행운의 결과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국가 경제가 휘청일 때 사막의 열기로 뛰어들었던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있었습니다. 기온이 50도를 넘고 편지 한 통 보내기 어려웠던 시절, 가족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린 분들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는 장롱 속 결혼 반지까지 내놓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어머니 세대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예정보다 3년이나 빨리 나라 빚을 갚았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2008년 세계 경제가 휘청일 때도 한국은 가장 먼저 제자리를 찾은 국가였죠.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말할 때마다 꿋꿋하게 버티며 다시 일어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중동발 희소식 역시 격변의 시대의 제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우리 국민과 기업이 흘린 땀의 결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언급했듯 중국의 거센 추격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우리 기술력에 취해 안심하는 순간 역전당하고 말 겁니다. 경주에서 선두로 달리는데 등 뒤에 발소리가 점점 커져오는 상황. 우리가 절대로 피해야 할 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수준을 넘어 방어체계 자체를 설계하고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도시의 중추를 구축하는 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주저하는 순간 뒤처집니다. 이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의 장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후 복구 사업과 석유 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중동의 거대한 미래 건설 프로젝트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방위산업 수출액은 200억 달러 고지를 향하고 있으며 원자력과 수소 에너지가 미래 시장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과 기회는 언제나 등을 맞대고 존재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상 최초로 강대국 틈에서 국익을 도모할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위치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빼앗기느냐에 앞으로 10년, 20년 후 우리 자녀들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영상에 끝까지 집중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대국들의 각축장 속에서 한국 경제가 생존하려면 지금 가장 먼저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방위산업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할까요? 혹은 에너지 자립도 확보가 우선일까요? 시장을 중동 넘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까지 확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길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깊은 통찰과 경험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짧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남겨주신 모든 의견을 빠짐없이 읽고 그중 가장 빛나는 통찰을 다음 영상에서 함께 더 깊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